네, 안녕하세요. 탐독주의 제이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2부이고요. 앞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영경님, 예진님과 함께 인생책 이야기랑 상반기 도서 결산, 독서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진짜 시시콜콜한 얘기 다 했죠. 저희 첫인상 얘기도 막 하고 저는 재밌었는데 들으시는 분도 재밌길 바라고요. 그리고 회사 관련된, 일 관련된 얘기하면서 일로 만난 사이가 친구가 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세모였어요. 세모. 사람 가려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자본주의까지 얘기를 했어가지고 재밌는 저희의 수다는 1부에 있고요. 2부는 그래도 제가 책 팟캐스트니까 인생책을 꼽아볼 거고 그리고 상반기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은지를 좀 편안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마케터 이혜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에 본 마케터 신현경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대로 잠깐 쉬고 녹음을 재개해봅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긴 대화를 나눴기에 이제는 좀 더 뾰족하게 책 얘기로 갈 텐데 첫 질문이 인생책입니다. 제가 이거 근데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인생책 그래프라는 코너를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인생책은 앞서서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인생책은 무엇인가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어떤 분은 제독한 책, 여러 번 다시 읽는 책, 루틴처럼. 어떤 분은 인생에 막 영향을 준 책, 어떤 분은 뭐 내가 쓰고 싶은 책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나중에 코너로 만들 예정이에요. 인생책 그래프 느낌으로 해서 가장 어렸을 때 첫 독서 기억, 그리고 뭐 사춘기 때 또는 뭐 20대 초반까지 해서 좀 읽고 감명받았거나 영향을 받았거나 공감했던 책, 그리고 20대 지나가면서 성숙해가면서 취향에 따라서 또는 뭐 시기에 따라서 읽게 된 책, 그리고 뭐 최근 책, 이렇게 한 3-4종을 그 사람의 인생과 함께 얘기하는 걸 해보면 좀 더 웃길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꾸려보고 지금은 이제 인생책 제가 최대 몇 종이라고 그랬죠? 3종. 3종이요. 그래서 3종을 준비하신 분이 있고 네, 저는 한 종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다른 방송에서 이미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인생책은 욥의 노래라는 책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욥기. 그래서 그거는 찾아보시면 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인생책이 있습니다. 제 또 다른 인생은 아니고 그냥 이 책도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너무 좋아해서 이 책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다시 읽어요. 제가 가져온 책은 존 밀턴의 신락원이라는 책입니다. 영국 소설가, 영국 작가인 존 밀턴이 쓴 책이고요. 이 내용 엄청 요약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당 다니시면 창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앞부분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요. 최초의 인간. 그리고 뱀 또는 마귀가 유혹해서 이렇게 타락하게 됐다. 이 내용은 교회 안 다니셔도 대충 아시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락원이 타락해서 낙원을 lost, 잃어버렸다. 그래서 신락원이라는 내용인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무슨 종교적이고 재미없겠다 하는데 이거 은근 재밌는 게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인가가 되게 논쟁적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유력한 이론이 사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탄이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때 딱 상황이 뭐냐면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불리는 존재랑 천사들이 신께 대항했다가 지옥에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다들 패배감에 막 괴물 같은 존재들이 막 흐느적거리면서 우리는 막 천국에서 떨어졌어 막 이렇게 절망하는데 이게 서사시예요. 그러니까 엄청 장엄하잖아요. 갑자기 사탄이 연설을 해요. 형제들이요 막 이러면서 날개를 쫙 펴고 연설해서 저 신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가 잘못된 것이냐, 이 질투라는 감정이 우리의 힘이라면 뭐 이렇게 연설하다가 갑자기 내가 단신으로 저 신이 만든 인간을 우리처럼 만들겠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되게 장엄하고 멋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좀 오글거리지만 영문판으로 막 그 파트만 소리내서 읽으면 진짜 멋있어. 이런 거 좋아해요. 웅장하고 막 선악이 나오는 옛날 서사들. 셰익스피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실 거고 그 톤이 있어요. 근데 되게 명확해요. 근데 주인공이 되게 사탄 악마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초의 악마가 주인공인 작품이라고도 불려져요. 그리고 되게 멋있어요. 나머지 존재들은 좀 멋이 없어. 신은 되게 너무 완벽해서 대사가 별로 없고 천사들은 신의 말을 전달만 해서 그냥 하수인 같고 인간은 좀 이런 말하면 그런데 논리가 좀 덜 쌓였어. 자꾸 물어봐. 질문만 해. 근데 이 사탄만 성숙했고 책임을 지고 리더로서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까지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선악 이야기를 좋아하고 제가 고전을 좋아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이러한 악마,
천사 얘기가 되게 큰 영향을 줘서 신라권 지금도 읽고 여러분도 종교 얘기여서 재미없겠다. 아니요. 서사시 중에서도 되게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직결돼서 도움이 되는 책은 신라권을 잘 읽으면 반지의 제왕 진짜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을 쓴 작가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그러면 뭘 배경으로 했을까요? 종교적 서사 실제로. 그래서 종교를 믿으라가 아니라 종교적 서사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 원초적인 내용을 알면 더 재밌다. 그래서 신라권 이건 멋진 시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사람 멋있다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악마일 수는 있다. 그래서 제 인생책 중에 하나는 신라권, 존 밀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좋은 번역은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하다. 왜냐면 저는 저런 이야기 진짜 집중 못 하거든요. 아예 왜냐면 종교적 베이스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근데 항상 재경님 말씀을 들으면 나 한번 시도해 볼까? 까지는 가요. 원래 그런 생각 잘 못 하는데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맞아요.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속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말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읽고 있잖아요. 네. 욕기 책을 읽고 있어요. 제가 욕기 한 5권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의를 주죠. 그것보단 재미없었습니다. 내가 말한 건 핵심 요약, 추리고 축약하고 가공한 거고 그대로 읽으면 재미는 덜하는데 그 들끓는 에너지가 있다 하는데 근데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재밌어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 종교책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 그냥 철학책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신라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말은 그 정도로 종교 친화적이진 않아요. 되게 문학 작품으로서의 명성과 작품성이 더 뛰어나서 근데 여기는 사탄의 대사 읽으면 나도 모르게 충성하고 싶어. 저런 리더. 나 저 지점에서 너무 궁금해. 그니까. 그리고 막 근데 거기에 막 우리가 아는 악마들 이름이 나와. 바알, 뭐 바알세울 이런 이름들. 그러니까 어디선가 오컬트 영화 좋아하면 나오는 이름들이 좀 막 등장을 해. 데몬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들. 근데 걔네들이 다 패배감에 차 있는데 표현이 너무 멋있는 거야. 막 그들의 한때 그게 서사시니까 얼마나 웅장하냐면 한때 하늘을 갈랐던 그 날개들이 다 뜯겨 있고 막 이런 장면들이 보였는데 사탄이 벌뚝 우뚝 일어나서 내가 단신으로 저 낙원에 들어가 그 영광을 뺏으리라 막 이러면 그 뭔가 지금도 얘기하면서 사탄이 웅장해지고 있어.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예지로 죄송해요. 내 책이 너무 근데 제가 꽉 채워 3권을 가져왔는데 저는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타임라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일단은 진짜 그냥 취직 전에 제가 계속해서 인생책이라고 말했던 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입사 초반에 제가 엄청 재밌게 읽은 책과 그리고 마케터로 생활을 하면서 마케터로서 이건 진짜 직업적으로 잊지 못할 책 이렇게 3개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처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침의 피아노 김진영 철학자 책인데 취직 전에 엄청 많이 아팠어가지고 병원에 되게 길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의 하루 종일 이 책을 읽으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냥 일기 짧은 메모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김진영 철학자가 완전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선망이 오기 직전까지 느껴지는 것들을 막 적어놓은 건데 뒤로 갈수록 내용이 좀 짧아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저도 지금 이 책을 안 읽은 지 한 2년이 지나서 책이 또 본가에 있어요. 그래서 없는데 맨 마지막에 약간 내 마음은 편안하다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약간 기억나는 구절들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사람이 신체적으로 엄청 무기력해졌을 때 이 정신도 같이 무기력해지기 쉬운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좀 많이 어떻게 보면 활력을 얻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감동받고 힘이 됐던 책이라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엄청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쉽게 읽기 좋고 그냥 문장들이 좋아서 기억에 남는 문장이 되게 많은 책. 저는 또 그 책 이상하게 울면서 읽었었어요. 저도요. 죽음을 되게 많이 지금도 사실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그 책 읽고 그냥 저 혼자 일기장에 짧게 쓴 말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나도 여건이 주어지고 운이 아주 좋아서 죽음을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한테 갖다 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펜하고 메모지 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기록해 봐야겠다. 뭔가를.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죽음에 하염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나를 지키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약간의 그 희망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그
소망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막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사람이 병원에 계속 있으면 진짜 예민해지고 그리고 막 이제 저는 엄마가 보호자로 있었는데 짜증을 쉽게 내게 돼요. 사람이 막 계속 아프고 피곤하니까. 근데 그 책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나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 약해지지만 타인을 지키려고 하면 나는 이렇게 살아난다. 뭐 이런 식의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딱 보고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막 내 주변 사람들을 좀 살피게 나는 내 아픈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책으로 되게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병원 생활을 할 때. 그래서 항상 인생책으로 꼽았던 책이 아침의 피아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사 초반에 제가 정말 동경하던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편집자 선배인데 여자 선배였고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이 만든 책도 되게 좋아하고 해서 되게 친해졌었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선물한 책이 예지 씨가 좋아할 것 같아요 하고 선물한 책이 루이제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이걸 완독을 안 했어요. 완독 안 했는데 이게 인생책인 이유는 일단 뭐 내용은 다들 유명하니까 자매 이야기고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자매가 등장하면서 언니는 되게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또 그 동생 니나는 되게 충동적이고 막 불안정하지만 모험적인 삶을 사는데 갑자기 이제 언니한테 연락해서 나 좀 만나러 와줘 하면서 두 자매가 만나면서 서로의 인생을 좀 동경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제가 소설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공감 포인트인데 니나가 너무 저 같다고 막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막 문장을 찍어 올리면 제 친구들도 야 저거 완전 네 얘기 같다 막 이래서 니나에 막 완전 차 있었는데 제가 그걸 그 선물해준 선배한테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이거 읽은 사람들 다 그랬다고 니나 신드롬이 불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맞아요. 캐릭터였고 그래서 막 니나 책이라고도 불렸었대요. 이 책도 약간 인생에 대해서 되게 생각하게 하고 또 서로 가지지 못한 것들을 동경하는 그런 심리들이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저도 되게 막 못 참고 막 항상 막 다 말을 해야 직성에 풀리고 좀 충동적인 면도 있고 이런 성격이 옛날엔 더 강했어서 그래서 저는 저랑 좀 반대되는 사람을 보면 항상 동경하는 게 있었거든요. 좀 차분하고 되게 생각 잘하고 이렇게 정돈된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 동경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읽었고 니나를 표현하는 문장 중에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체크를 해왔는데 오, 에이. 소리 너무 좋다. 그래요? 니나를 설명하는 문장 중에 저 같다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에 그녀는 내 생각인데 거짓말하지 않고도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본인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요. 재미있지요. 그러나 어려운 거죠. 아무 데서나 충돌하고 구설에 오르고 항상 극단으로 치닫는 당돌한 존재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약간 자의식 과잉처럼 제가 막 너무 사람들한테 바로바로 물어보고 이게 충돌하지 않아도 될 것들도 충돌하고 그러다 보니 구설에 오르는 순간도 생기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이거 얘기하려고 다시 읽는데 엄청 공감이 간 문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것도 금방 읽어드릴게요. 나는 비겁한 것을 싫어했어.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비겁함도 말이야.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마치 밤을 필요로 하듯 비밀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예전에는 삶은 아주 투명하고 전부 공개되어야만 하며 슈타인이 쓴 것처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우리는 밝은 햇빛 속에서 똑바로 거리를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원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의 얼굴을 향해 외칠 수 있을 거라고.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는 막 농담식으로 난 음흉스러운 사람들 싫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왜 사람들은 돌려 말하지? 왜 속내를 안 꺼내 보이지? 왜 솔직하지 않은 거야? 나는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3년 차가 되고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삶에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였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굳이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되게 지금도 읽으면은 인생에서 공감이 가는 문장이라 인생책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좋다.
좋아요? 어떤 인물에게 공감하고 이게 근데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소설을 읽고 어떤 인물에 집중하고 공명하고 공감했다가 또 거리두기도 하는데 네. 그런데 나는 신라곤의 사탄 얘기만 해가지고 사탄에 저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탄에 공명하고 공감하며 바라봤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예지님은 어쨌든 이게 그냥 나 얘랑 너무 똑같고 공감해서 그래 내가 맞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성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책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잘 정리를 해주시는. 저는 근데 반대로 그런 성격을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두 가지 면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서로를 존경하고 저렇게 살아보면 어떤 삶일까 이런 거를 느끼게 돼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엄청 그 포인트에서 공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뭐 저희 반대 성향을 동경해요. 맞아. 침묵하고 잠깐. 과묵하고 낯가리고 아이. 저도 재경을 동경해요. 못해요. 침묵하지 않고. 태양인. 태양인. 그리고 마지막 책은 빠르게 사통맥자라고 이제 레전드. 와 진짜 네. 호를 만드세요. 호. 사통맥자 예지입니다.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라는 동아시아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되게 대중적인 책은 아니고 짧게 말씀드리면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중후반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저자가 당사자성의 이야기를 한국에서 이런 환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험을 녹인 책인데 제가 이거를 입사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책이었고 처음으로 진짜 작가님이랑 편집자님이랑 저랑 셋이 한 팀이 돼서 멋진 조별 과제를 우리가 한 2달 같이 이렇게 하면서 진짜 완성물, 결과물까지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이 1년의 과정들이 너무나 뿌듯했던 책이라 가지고 출판사에서 일이 주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이걸 이 책으로 되게 느꼈던 것 같고 저희는 아직까지도 우리 진짜 끝장나게 조별 과제 잘했다, 팀플 진짜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애정이 많이 가는 책이고 그리고 그 책이 출간됐을 때 제가 진짜 홍보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재경님이 운영하셨던 팟캐스트에서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은근한 책방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입소문이 나서 혜인님이 쓰시는 레터에서도 마케터가 이렇게 책을 소개해서 알게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노출도 되고 직업적으로도 정말 큰 성취와 기쁨을 안겨줬던 책이라 사통맥자를 마지막 책으로 꼽았습니다. 네, 인생은 ongoing 계속되니까. 예진님의 개인적인 질병 서사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엄청 많이 공감됐을 것 같아요. 저게 진짜 인생 책이죠. 네. 좋다. 네, 그렇습니다. 악마 그만하고 네, 영경님의 인생 책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의 인생 책은 짐을 끄는 짐승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동물 해방과 장애 해방이고요. 수나우라 테일러가 지었고 이마지유리 장한길 역작해서 옮기셨습니다. 이 책이 5월의 봄에서 출간된 책이고 2020년에 출간이 됐거든요. 근데 비교적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제가 인생책이 사실 이렇게 딱히 찝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재경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생애 주기별로 기억에 남는 책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갱신하게 된 책이기도 합니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동물 해방이랑 장애 해방을 교차해서 사유하는 책이에요. 저는 이 둘을 교차할 수 있다는 것조차 이제 인지하지 못하던 때였거든요. 이걸 읽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충격적인 책이었는데 이 지은이 수나우라 테일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장애 운동가이면서 동물 운동가이기도 하시고요. 선천적으로 관절 구분증이라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몸이 문제적인 몸, 그 비정상적인 몸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사회의 시선들을 경험하면서 자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몸을 계속 극복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극복한다기보다는 극복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그런 비장애 중심주의를 체감하면서 살아온 사람인 거죠. 장애를 가진 당사자로서 자기의 몸 그리고 장애 이런 것들을 사유하면서 그걸 넘어서 비인간 동물이 어떻게 착취당하고
어떤 폭력을 겪는지에 대한 사유랑 교차시켜서 이 책을 완성했고요. 이미 굉장히 많은 극찬을 받은 책이기도 해요. 5월에 본 출판사에서 나온 페미니스트 퀴어 불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인 앨리슨 케이퍼 저자와 또 레베카 솔릭 같은 저명한 작가들이 이 책을 아주 극찬하는 추천사를 써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 해방이랑 동물 해방 이 둘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장애 운동 그리고 동물 운동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불화해온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애인들한테 저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동물이라는 존재랑 계속해서 비교를 해왔고 장애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부정당한 역사가 있잖아요. 또 동물운동 안에서도 이를테면 지적 장애인 같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권리가 있는데 동물한테도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의 삶을 폄하하거나 되게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서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정상성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계속 해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 책의 앞부분에 실려 있는데 홍은전 선생님께서 이 책의 추천의 글을 보태주셨어요. 그리고 되게 길거든요. 그게 맨 앞에 실려 있는데 그 글이 엄청 아름답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되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글이어서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걸 읽으면 뒷부분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제목이 아름답고 비효율적인 세계로의 초대거든요. 진짜 초대장 같은 글이고 서두에서 홍은전 선생님께서 어떤 알은 나에게 들어와 차곡차곡 쌓이고 어떤 알은 내가 쌓아온 세계를 한 방에 무너뜨린다 라고 쓰신 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에게 들어와서 차곡차곡 쌓인 알은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쌓아온 세계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알은 나를 다른 세계로 데려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은 두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들 장애인 야학에 갔을 때 그때가 한 번이고 두 번째는 지금 카라라는 고양이랑 같이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카라를 만났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계속 장애인권, 장애운동 현장에만 계시다가 카라라는 고양이를 만나게 되고 동물이라는 어떤 세계를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새롭게. 두 사이를 계속 오가는 거예요. 낮에는 장애인권 운동을 하는 현장에 있다가 밤에 가면 카라를 만나고 이런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는 장애인도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세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도 동물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게 되신 거죠. 장애운동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장애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심지어 폭력을 당하고 사회적인 죽음을 계속 겪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되게 막연하게 이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 이 세계의 가장 밑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너무 그런 죽음들을 목도하게 되니까. 선생님께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그 시위도 나가시고 그랬대요. 근데 거기 전단지를 이렇게 사람들, 시민들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 전단지에 이렇게 사지가 다 절단된 한우 1등급의 어떤 사진, 그림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장애인은 소, 돼지가 아닙니다 라고 적힌 그런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시위도 하셨던 거죠. 이로부터 이제 한 4년 정도 흐른 뒤에 홍은전 선생님께서 비질이라는 현장에 가세요. 근데 그 비질은 동물이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이런 진실을 증언하는 어떤 액티비즘의 일종인데요. 비질 현장에서 저도 거기를 이번 연도 초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도살장에 계속 소랑 돼지들이 실려서 들어가고 비명소리 같은 게 나고 계속 빈 트럭이 나와요. 그런 장면을 한번 목도를 하면 절대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선생님께서도 그 풍경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충격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신 거죠. 자기 안에 뭔가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로 선생님께서 장애등급심사 센터 건물 외벽에 그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행동을 오마주하면서 시위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질병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그 지원기관에 항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걸 걸고 시위하거든요. 그거를 오마주해가지고 나는 개가 아니다. 나는 땡땡땡이다. 이름을 넣고 그렇게 이제 시위를 하신 적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기사로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럼 개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라고 누가
댓글을 다셔서 이제 논쟁이 엄청 시작됐던 적이 있대요. 많이 사용하죠. 개 돼지보다도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정말 수없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개나 소 취급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개나 소나 돼지는 그렇게 살아도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동시에 존재했던 거죠. 그렇게 이게 두 세계를 오가면서 이 세계를 연결할 언어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와중에 이 책을 만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수나우라 테일러가 이 책에서 동물 산업 안에서도 인간이 동물을 착취하기 위해서 동물의 몸에 해를 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이 장애를 입히는 것이고 이게 오늘날 동물 억압이 장애를 가진 인간이 억압당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을 하게 돼요. 억압과 폭력이 굉장히 단단하게 얽혀 있다는 연결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다면 해방 역시 그게 엮여 있지 않을까라는 사유에서부터 이 책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비장애 중심주의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상정된 어떤 것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런 존재를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들, 그러니까 개나 돼지, 소 이런 동물들이 인간만큼의 어떤 인지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게 이제 바로 종차별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이나 장애인 이런 모두의 가치를 폄하하는 이 비장애 중심주의에 대해서 엄청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장애인을 동물화해서 설명하는 거, 그 장애인을 동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는 애초에 장애인이랑 동물 너무 다른 존재인데 동물이 이제껏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로 그려져 왔기 때문에 어떤 결핍이 있다는 걸 장애화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동물이 인간이랑 비슷한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 동물에게는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을 투사를 해요. 왜냐면 저도 강아지랑 고양이를 같이 키우면서 살지만 그들이 제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할 때 되게 기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른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데 내가 한국말로 얘한테 뭔가 손 했을 때 손 주고 이걸 알아듣는 게 너무 그냥 신기한 거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부이라는 이름을 가진 침팬지가 나와요. 한 영장류 연구소에서 로저 파우츠라는 박사가 이 연구소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박사가 아주 어린 부이라는 침팬지에게 수어를 가르쳐줘요. 수어를 가르쳐주고 연구가 끝나니까 거길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이가 계속 실험실, 동물 실험하는 곳을 전전하면서 인간들에게 실험당하고 결국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13년 동안 어딘가에 갇혀요. 그러다가 어떤 방송국에서 침팬지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면서 연락을 그 파우치 박사에게 한 거예요. 박사가 그 부이를 만나려고 그 방송에 출연을 해요. 근데 다시 부이를 만났더니 부이가 그 파우치 박사의 별명을 수어로 하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방송에 송출되니까 다들 격분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침팬지한테. 그러면서 결국에는 부이가 비영리 동물보호소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들여다보면 수어를 썼다? 그 인간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침팬지가 소통을 했기 때문에 부이는 어떻게 보면 특별 대우를 받아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걸로 소통을 했을 때 너무나 사람들의 그 동정심과 연민을 자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수나우라 테일러가 이 부분에서 수어를 모르는 침팬지는 외롭게 죽어가고 그런 반면에 수어를 쓰는 침팬지는 어째서 해방을 촉구하는 그런 대중적인 항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케이지에서 꺼내고 싶었던 거는 그 부이라는 침팬지가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이성 이런 거를 꺼내고 싶었던 게 아닐지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뭔가 제안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홍은전 선생님도 인간이 독점해버린 뭔가 저항이라든지 자유로움, 평등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을 동물에게도 돌려줘야 한다라는 것을 카라라는 고양이랑 살면서 깨달아가고 이 동물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자신의 동료들이나 인권을 위해 싸우는 동료들 모두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그 서문이 끝이 나요. 근데 서문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죠. 서문이 좋으면 네. 책이 좋죠. 맞아요. 역작 중에 역작이고 뭐 장애 이슈든지 아니면 동물권 관련돼서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은행나무에서도 이제 정상동물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도 짐을 끄는 짐승들이 레퍼런스로 나오면서 그냥 뭐 세일즈가 크다 그게 아니라 저렇게 잘 설명했고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으로 연결된 책이 있다. 그리고 저 내용을 거론하지 않고 또는 건너뛰고 독자를 상대할 수 없다. 그럼 독자들은 이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분적으로나마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또 팔로잉하는 장애인권이든지 아니면 동물권 관련돼서는 계속 그걸 토대로 계속 또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교과서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수나우라 테일러 저자도 처음에 이렇게 동물권 관련해서 인지하게 됐던 것도 굉장히 벼락처럼 그냥 그게 찾아온 거거든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다가도 이 개념을 한번 접하게 되면 절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동물에 대한 폭력을 인지하게 됐냐면 가족끼리 어렸을 때 고속도로를 차 타고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돼지 싣고 가는 차, 닭 싣고 가는 차 이런 차들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층층이 닭들이 쌓여가지고 그 좁아 터진 트럭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게 아주 강렬하게 남아가지고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어떤 회화 위주의 작품들을 만들면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림을 완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동물을 어떻게 대상화하고 있는지 우리가 먹는 고기라는 것이 동물이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는 그런 인지를 할 때 동물을 먹는다는 생각 못 하잖아요. 맞아. 저도 지금은 비건 지향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고기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때 한 번도 나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좋아해 라고 말하면서도 그 돼지가 그 돼지라는 사실을 맞아. 인지하면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종류의 깨달음을 이 책을 통해서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동물들이 우리가 먹는 막 샤인머스켓 이런 거랑 같은 범주로 묶인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나우라 테일러가 이어지는 게 이 트럭의 닭들이 사실상 모두 다 장애를 가진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막 거위 간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러면 푸아그라로 그러나? 네, 푸아그라를 먹으면 일부러 막대기 같은 걸 넣어서 뭐 바람을 불어서 간을 부풀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돼지의 꼬리나 성기를 자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불구화시키는 작업들을 인간이 한단 말이에요. 호르몬제도 과다 네네, 과다 투여하고 수면도 제대로 맞아요. 못하게 해서 실제로 축산 쪽에 관련된 동물을 구출해도 오래 못 살죠. 이미 손상이 있는 거예요. 몸에. 맞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입힌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인간들이 컨트롤하고 그들을 이익에 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몸을 변형시키고 호르몬을 투여하고 이런 작업이 계속되는데 뭔가 그렇게 장애를 입혀놔야 인간에게 종속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일러가 뭔가 비장애 중심주의가 그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에 살아가는 이 존재들 모든 종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상이다. 효율적이다 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규정하고 또 그거를 그 규정된 것으로 인간들이 모든 존재를 본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이게 점점 장애 해방과 동물 해방의 어떤 교차점으로 계속 사유할 수 있도록 논제를 끌어나가거든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동물권 관련해서는 피터 싱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 기존에 있던 그 동물윤리 담론도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피터 싱어가 도덕적 권리 같은 걸 주장할 때 인간 아기 그리고 뭐 지적 장애인 혼수 상태 환자 이렇게 뭔가 이성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사람들의 사례를 들면서 동물과 유사하다고 강조하거든요. 테일러가 이런 논리를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왜 한 존재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의 존엄을 계속 파괴시키냐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비장애 중심적이고 종차별주의적인 이런 위계 사고를 해체하는 걸 이 책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가 비건을 한다고 하면 아니 원래 인간이 동물 먹는 거는 먹이 사슬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당연한 거다. 원시인 때부터 잡아먹었다. 근데 저는 진짜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나올 때는 네가 원시인이 아니지 않냐. 이게 저 근데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가우가가 아니니까 이제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민이 시작된 것 같고 뭐 원래 그랬다. 너 원래 스마트폰 전기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돼. 너 무슨 너 어디 출신이야? 너 양반 맞아?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쵸. 그러니까 그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개념이 변해왔고 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사로 절대 이제 더 이상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정상성, 자연스러움 이런 신화들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라는 거를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책이 사람을 변화시키냐? 라는 질문에 아닌 책들 많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반드시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책들이 있죠. 맞아요. 특정 이슈, 뭐 페미니즘 관련 책도 그렇고 동물권 관련 책, 그리고 장애인권. 근데 이 책은 이제 두 지점이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커다란 질문을 던져주는데 저는 그래요. 그렇다고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고기 즐겨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너 잘못됐다, 너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던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건데 그냥 왜 이렇게 예민해 뭐 우리는 원래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논의를 다시 쌓아갈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지점에서. 저는 그 지점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게 물고기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한테 이제 말을 들려줘야 되는데 개, 뭐 고양이, 뭐 소 많아. 생선 하니까 생선이 맞나? 막 그런 용어들이 진짜 우리가 얼마나 언어에 갇혀 있는지 고민 안 해도 되겠죠? 고민 안 하고 그냥 물고기 이렇게 가르쳐도 돼요. 근데 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고민의 지점들을 나중에 아이가 좀 더 컸을 때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지점에 대한 상상이라도 조금씩 그래도 문을 열어놓는 것과 그냥 뭐 그런 거 고민할 뭐 그냥 그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라는 거는 전 진짜 질적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표현 중에서 되게 와닿는 게 이게 결국에는 사고 전환을 일으켜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연경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건이다라는 표현도 좋지만 전 비건 지향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듣기에 그럼 난 고기 먹어서 나쁜 놈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있고 견종 관련돼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끔찍하게 시스템으로서 한 종을 완전히 조작하고 리스트화했는지 품목이죠. 품목화했는지에 대한 건 몰라도 되겠죠. 몰라도 집에 있는 개 고양이를 아낄 수 있어요. 맞아요. 알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나다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잡종이라고 불리는 개를 대할 때 태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면 이런 걸 아셔야죠. 알고 고민하고 그렇다고 제가 견종들을 그냥 다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지 그러면 이 구조가 계속돼야 되는지 그런 질문들을 던지려면 우선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언제 신경 쓰냐. 에어컨 그냥 막 켜야지. 참으면서 에어컨 켜는 거 결과는 똑같거든요. 근데 고민과 고민 안 한 거는 엄청난 차이로 나중에 그 한 끝들이 모여서 저는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욱하는 분들은 팟캐를 안 드실 거예요. 근데 팟캐 같이 아주 비효율적인 게 없잖아요. 근데 천천히 듣다가 나랑 동의는 안 돼. 또는 나는 비건은 아니야. 근데 맞아. 저런 이슈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었지. 근데 고기를 진짜 주 7일 먹다가 한두 번 줄여주시고 제가 하는 거는 좀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도 고기 관련 사진을 최대한 SNS에 노출을 안 해요. 맞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리고 진짜 고민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런 논의를 얘기할 때 꼭 나오는 말이 나한테 강요하지 마거든요. 난 강요한 적이 없어. 지금 강요 안 했어.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 비거니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떤 생활 양식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던져도 왜냐하면 이게 내가 가해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사람이 좀 방어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모두 행하고 있는 가해다. 그리고 명백한 어떤 피해를 입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 가해자로 몰지 마 이렇게 되면 사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진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에게 가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숨쉬고 사는 이상 가해 행위를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행동들이 이런 액티비즘의 일환이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보자고 좀 권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직도 한국 사회는 너무 경직된 것 같고 저는 그래요. 특정 뭐 사상이든 이즘이든 안 따라도 돼요.
근데 공존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동남아 여행 종종 했을 때 좋은 기억은 저는 그때 비건을 처음 알았어요. 그 단어를. 왜냐하면 모든 식당에 비건 메뉴가 있어. 그게 시그니처 메뉴에도 거의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비건인 친구 또는 비건이 아닌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해도 너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맞아.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영어를 잘 몰랐을 때 비건 이게 뭐지?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채식 이런 거야. 근데 나오는 메뉴를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느껴져요. 파스타에 다 비슷비슷해. 근데 고기 대신 뭐 버섯을 넣거나 이랬을 거잖아요. 좀 그냥 다양한 선택지가 그게 여러 이유일 수 있어요. 알러지일 수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게 좀 가능한 사회였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그냥 육식 먹고 헤테로 관계를 나누며 정상가족, 법적 이거에 너무 맞춰진 모든 게 사업화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아예 원하는 제품, 원하는 식당을 갈 수도 없게 되잖아요. 전 그거는 여러 관점에서 아주 이기적으로 얘기해서 인간적 관점으로도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전 좀 더 다양하게 폭넓게 배리어 프리가 막 강조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도 이런 책 특별히 언급하신 책 정도는 읽으면서 서문만 읽어도 되니까 정말 서문이 좋으니까 읽고 고민을 하면서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초대장 같은 책이에요. 네네. 강요 아닙니다. 강요로 받아들이셨으면 찔리시는 게 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한 종으로 네. 한 권으로 인생책을 그냥 예진이 박완서 선생님 작품 좋아해서 네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지금 길어가지고 언급만 해주세요. 박완서 선생님 중단편선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라는 책인데 원래는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단편이 8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 저희 엄마 책장에 꽂혀져 있었던 다 어디서 출간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문학동네였나? 나의 가장 나종진인 것이라는 책에 수록된 작품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처음 그걸 발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라는 책이고 그 8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화자인 아내가 남편이 죽기 전부터 죽고 난 뒤에 남편이 머리를 빡빡 밀어서 썼던 모자들을 보면서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박완서 선생님의 문체를 정말 좋아하고 그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을 쓰시고 정말 신랄하고 솔직하게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나 정말 저렇게 내가 문장을 구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엄마가 박완서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좀 어린 시절부터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인생책 저에게 좋은 문장 그리고 쓰고 싶은 문장은 이런 거다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준 책이어서 가지고 왔었고 그 8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은 제가 좋다고 느끼는 어떤 문학작품의 정서는 대부분 그리움이나 좀 애틋함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 슬픔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회고하는 거. 그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게 다 여기 녹여져 있어서 좋아하는 책이고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편이다 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아우 좋다. 최근에는 또 이옥토 작가님의 작품으로 표지가 그 많던 생화는 누가 다 먹었을까랑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을까가 다시 나왔거든요. 정말 아름답게도 나와서 이번 기회에 소개해 주신 작품도 좋고 아니면 대표작으로 시작하실 분은 표지도 가리가 됐으니 새롭게 이렇게 만나보셔도 좋죠. 문학 독자 중에서 특별히 여성분들이 박완서 선생님은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인생들의 책이지 않을까 작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다. 그러게요. 근데 시간이 없네. 그러면 인생책으로 끝낼까요? 네. 2부를? 아니면 아쉬우니까 상반기에 읽거나 추천하고 싶은 한 종으로 제안해서 가볍게 얘기하면서 소감하면서 끝내는 걸로 하죠. 어때요? 네.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인생책을 길고 진득하게 얘기해봤고 이제는 소감과 함께 그래도 이제 상반기에 읽은 책 중에서 짧게 한두 종 정도 언급하고
네. 소감 나누면서. 그러면 저는 책 말고 영화로 해도 되나요? 네네네. 상반기 결산이니까 편하게 네, 하셔도 됩니다. 상반기에 저는 영화를 되게 좋은 걸 많이 봤어가지고 좋다. 네. 영화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순서가 있어서 그 말 하셨구나. 네네. 그럼 예진님부터 다시 가시죠. 저는 상반기에 이제 너무너무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콘텐츠에 집착을 하면서 특히 영화를 많이 봤었는데요. 정말 좋은 영화가 상반기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되게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그 소마이 신지 감독의 이사라는 영화를 저는 이거 진짜 보고 감탄했거든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나갈 때 이게 원래 원작이 소설이에요. 근데 영화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놀랐고 이게 사실은 그 93년도 작품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리마스터링해서 이번에 한국에서 개봉을 한 건데 진짜 너무 좋아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렌코라는 아이가 단란한 정상가족 엄마 아빠 렌코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두 엄마 아빠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별거를 하게 되고 이제 이혼하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 렌코가 갖은 노력을 다해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엄마 아빠랑 붙여놓고 막 엄마 아빠 만나게 만들고 하다가 얘가 느낀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그냥 이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런 소녀의 내면을 너무나 묘사를 잘했고 마지막 엔딩 때 얘가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서 혼자 막 뛰어다니고 막 가출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갑자기 펼쳐져요. 막 바다에서 배를 타고 엄마 아빠랑 렌코랑 같이 있다가 그 배가 막 무너져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엄마 아빠한테서 그 렌코가 이렇게 따로 막 떨어져서 나오는데 그 과거의 자신한테 다가가서 걔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축하해 이래요. 걔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이 성장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축하해 이러고 끝나는데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 진짜 좋았던 영화가 소마이 신지 감독의 이사였고 하나는 진짜 짧은 영화인데 첫여름이라고 한국 감독님이 한 단편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30분짜리거든요. 근데 얘가 칸 국제영화제 학생 부문에서 한국 최초로 대상을 탄 작품이에요. 그 내용도 되게 특이해요. 애인의 49제가 있는 날에 손녀딸의 결혼식이 진행돼서 자기는 손녀딸 결혼식 안 가고 우리 애인 49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독의 그 코멘터리를 보니까 자신의 할머니한테서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한테서 영향을 받아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됐고 우리가 노년 여성에 대해서 보는 시선들 있잖아요. 되게 납작하게 보는데 지금 이 세대 때 우리의 할머니 시대를 생각해보면 뭔가 잃어가고 있는 게 정말 많았을 것 같고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순도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고 애 낳고 진짜 열심히 살다가 춤출 때만 정말 유일하게 나 자신인 걸 느껴서 아픈 남편 병수발 들면서 똥도 맨날 닦아주고 병원에 하다가 한 번 쉴 때 콜라텍 가서 춤추는 게 낙인 거예요. 거기서 만난 애인이랑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내가 원하던 삶은 이런 거구나. 나 진짜 내 자신이 된 것 같아 라고 느꼈는데 한동안 애인이 연락이 안 돼서 막 초조해하는데 손녀딸 결혼식을 앞둔 시점에서 죽었다는 부고를 전달받고 나는 그냥 49제에 갈래 하고 손녀딸 결혼식 안 가고 49제 가서 그 연부를 들으면서 춤을 춰요. 마지막 장면이 연부를 들으면서 춤을 추는 장면인데 그것도 엔딩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두 작품이 저는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좋았고 저 역시도 저도 모르게 노년 여성을 좀 납작하게 바라보고 있던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 이 영순도 뭔가를 계속 잃어가고 그래서 뭔가를 계속 찾아가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약간 로맨스의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저는 이 영순이라는 주인공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더 느끼는 지점이 많아서 정말 좋았던 상반기 콘텐츠 두 개를 호다닥 네. 좋습니다. 호다닥. 네. 꼭 봐야겠다. 지금 걸려 있어요? 지금 아직 할 거예요. 메가박스에서 하고 있어요. 이사는 걸려 있고. 이사는 걸려 있고. 저 지금 네. 콘텐츠 할지 이거 할지 너무 고민되는데.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두둥. 근데 두종까지는 언급을 할 수 있으니. 언급만 할게요. 그러면은 콘텐츠는. 네네. 네. 제가 괴롭히는 게 아니죠. 일단 제가 상반기에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 번아웃
무기력도 겪었고 무기력증도 굉장히 심하게 겪어서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근데 글자를 보면 눈이 미끄러지고 그래서 가볍게 보이는 그런 책을 골랐었고 일의 말들이라는 유유에서 출간된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 선생님은 황효진 님이고요. 부제가 가뿐한 퇴근길을 만드는 감각이에요. 근데 제가 상반기에 이 책을 읽었던 이유는 정말 도대체 사람들은 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게 정답은 없는 거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저의 일상과 저의 파트너나 저의 누구지?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잘 돌보지 못한다는 감각에서 너무 자괴감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가 중요한지 그 중심을 잘 두고 싶다. 일상과 내 주변을 잘 챙기고 싶다. 그런데 일도 해야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 일의 말들을 보게 됐었고 이게 유유의 문장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왼쪽 페이지에 하나씩 인용구가 하나씩 있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자신의 에세이를 오른쪽 페이지에 하나씩 이렇게 꾸려 놓은 책들 그 시리즈인데 황효진 님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뉴그라운드라는 단체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그 뉴그라운드는 건강하게 일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커뮤니티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멀리서 이분이 활동하시는 거를 SNS나 이런 곳에서 봤기 때문에 우선 저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이분의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이 나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 책을 읽게 됐고 되게 많은 위로를 얻게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제가 공감이 되고 위로를 받았던 에피소드는 이 황효진 선생님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회사의 업무를 계속해서 강행해야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장례식에 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틀 차에 선배가 문자로 위로를 전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근데 일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선배 잘못이 아니잖아요. 회사의 시스템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재경님이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 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와중에도 일을 해야 됐던 그런 일화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일은 일이고 삶은 삶이라고 개인의 사정이 가급적 업무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나는 반대한다. 일은 그 정도로 가치 있지도 않고 삶과 깨끗하게 분리될 수도 없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울었어요. 근데 왜냐면 아까 뭐 친구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일은 굉장히 내 삶과 똑 떨어져서 뭔가 분리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일은 그냥 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면서 내 하루하루의 업무를 잘 맞춰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여기에 안달복달하면서 뭐 성과를 내고 성장을 하고 거기에 목을 매면서 내가 얻으려는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일 자체가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내팽겨칠 만큼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이 확실한 말에 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일 영원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짤막짤막한 글들이 들어있는데 이분의 생각을 내가 그대로 흡수해서 꼭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 같이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나의 또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엿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참 많이 느꼈던 책이에요. 그래서 일할 때 좀 힘드시거나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다 혹은 내 삶이 일로만 점철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 그래서 거기서 좀 허우적대는 분들이 여기에 그렇게 긴 글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짤막짤막하게 자기가 일하면서 느꼈던 에피소드들이 모여있는 책이고 그리고 여기 인용구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매진 출판사에서 출간된 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스터즈 터클이라는 저자가 쓴 책에 한 문장이 인용되어 있는데 일을 주제로 한 이 책은 본질적으로 폭력에 대한 책이다.
라는 문장이 그냥 뚝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물론 일터에서 뭐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노동자의 어떤 착취적인 태도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사람마다 느끼는 것들이 다르겠죠? 근데 이게 그냥 극단적으로 일은 뭐 무조건 폭력적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문장을 보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든 내가 그 노동자로서 일원으로 있든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일터는 늘 지옥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참 너무 정치적이지만 얘기하면 겨우겨우 우리나라는 노란봉투법 그거 하나 통과되는데 나라 멸망할 거 같고 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보세요. 여기까지만 듣고 그게 무슨 법안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진짜 협소한 부분의 발전이거든요. 보호. 그러니까 결국엔 노동권은 어디까지 인정하냐, 노동조합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조금 그 노동자의 정의에 포함되는 사람을 늘린 거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노조 협의를 할 때 그건 소위 노동조합이 누구에 의해서 또는 누가 가입할 수 있냐 그런 걸 조금씩 그냥 늘린 거거든요. 없는 걸 막 주 4일째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늘리는데 우리나라 경제 말아먹는다 없어 그럼 망해야죠. 전 그런 나라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밖에 못 굴러가는 나라는 안 굴러가야죠. 망해버려야죠. 그럼 또 이것만 듣고 우리나라 망해라 그랬다. 안 망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 망해. 안 망해요. 우리나라 저는 갑자기 뜬금없지만 생각보다 강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전 일에 대한 것도 마지막 문장이 참 마음을 쿵 내려칩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하지만 어디에서 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될 거고 지금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좀 더 덜 힘들고 덜 지치면서 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들 힘내세요. 힘내지 마세요. 힘내지 마시고 힘 안 내도 돼요. 네. 힘들 때는 쉬시고 하지만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린다는 거를 매 순간 느끼고 이번에도 느꼈지만 힘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다고 말하기 안 되는데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힘 안 날 때 이게 있어. 그러니까 구성이 있단 말이죠. 네, 예진님이 아까 힘들 때 콘텐츠 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보기 딱 좋은 일본 드라마가 있어요. 브러쉬업 라이프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이거 꼭 보세요.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짧게 얘기하면 주인공이 안도 사쿠라 배우예요. 저 그 배우 너무 좋아해서 그냥 보기 시작했던 건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이거 스포 아니에요. 이거 죽어요? 네, 이거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죽는데 죽어서 어떤 하얀 방 같은 데 가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이제 내세로 다음 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이 기억을 가지고 나의 모습으로 아기 때부터 다시 살 수 있어요. 그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해요. 근데 사진을 봤더니 웬 개미알개 같은 걸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그 때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덕을 쌓아서 그 덕을 많이 쌓으면 또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산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몇 회차를 살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뻔한 그런 거 뭐라 그러지? 타임루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엄청난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반전도 있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근데 이게 이 반전에 아주 조그만 실마리도 드릴 수 없는 게 이걸 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 네네. 궁금해.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여자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안도 사쿠라 배우를 포함해서 3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그 3명의 친구와의 어떤 대화. 근데 이 각본가가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를 잘 쓰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이번에 핫스팟 그 각본가인데 정말 재밌고 그 대사를 하나하나 놓지 말고 다 복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네. 현재 웨이브 티빙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봅니다. 진짜 감동 포인트. 예진님 무조건 운다. 참아봐요. 그리고 연락해요. 네. 네. 구성이 너무 좋다. 저는 짧게 책 하나, 드라마 하나 저도 할 텐데 책은 가볍게 먼저 온 미래라는 동아시아 담당자가 앞에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장강명 작가님이 쓰신 르포입니다. 우선 작가님은 기자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너무 잘 쓰셨고요. 그냥 이 이슈에 관심이 없어도 AI 뭐 관심 없다. 그래도 그냥 나는 한번 질 좋은 산문을 읽어보고 싶다. 에세이, 넌픽션을 읽어보고 싶다 하면 그냥 펼치시면 이거였지. 그래서 저는 그 냄새가 나요. 미국 넌픽션 냄새가 좀 나요. 또는 좀 가깝게 얘기하면 가깝게 그 일본 넌픽션, 그러니까 되게 사실 기반의 하지만 스토리텔링도 충분한. 그래서 그 정말 글쓰기도 너무 탁월하고 이 주제 자체가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뭐 언론, 문화 영역, 뭐 출판 다 포함해서 AI 사용은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래서 좀 발 빠른 데는 빨리 열심히 더 잘 적극적으로 써보자가 있고 좀 그렇지만 쓰긴 써야지 정도는 다 지금 흐름을 탄 것 같거든요. 근데 전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가야지. 저기 저만큼 하니까 우린 더 많이 써야지. 저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했어? 그럼 우리도 해봐야지 하면은 그냥 AI에 끌려가는 영역인데 전 이게 독이 되는 게 인간의 창의적인 부분과 연결된 직업 또는 업계가 이걸 그냥 따라갔을 땐 저는 그 반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먼저 온 미래에서 장강민 작가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문학에 대한 얘기도 하고 물론 여기에 큰 축은 소위 말하는 바둑계의 변화, 알파하고 대전 이후의 바둑계의 변화도 너무 심층 취재한 내용이 잘 담겨져 있고요. 근데 동시에 이제 작가님이 아무래도 소설가이기도 하니까 소설, 문학을 포함한 예술 업계에서 또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 부정 얘기 아닙니다. AI 쓰지 말자가 아니에요. 이게 현실로 다가올 거야. 근데 그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뭐 출판사 포함해서 AI 활용한 모든 결정들이 비용 절감 이퀄 인력을 축소시키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면 이건 최악의 저는 선택으로 봐요. 효율적으로 돌리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래서 썸네일, 뭐 음성, 뭐 여러 가지에서 지금 막 사용하면 전 거기 다 구독 취소하고 있거든요. 전 아직 인간의 영역이 지금 우리도 아직 노동권이 이렇게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그 영역을 그렇게 다 줘버린다고? 전 여기에 약간 이해는 돼요. 근데 질문과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은 너무 읽어야 되는 교양서 딱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너무 늦어진다 이러다가. 그래서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었고 진짜로 재밌게 읽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좀 위로를 주는 작품인데 제가 박보영님 또 팬이기도 한데 미지의 서울이라는 제가 최근 한 2, 3년 동안 본 가장 뛰어난 한국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승전결이 이렇게 온전하고 완벽할 수 있을까? 울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일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들어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얘기가 이렇게 메인 이슈로 메인 주제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안에 들어가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한데 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이렇게 아예 대놓고 큰 주제어로 들어간 거는 정말 드물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근데 막 어떤 뛰어난 주인공이 아니라 인간들의 연대. 그게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봐도 좋을 정도고 저 대본집 또 읽었거든요. 또 완전히 또 달라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게 봤고 특별히 일하시는 분 고립된 분이 보면은 근데 고립된 분이 너무 슬플 수도 있는데 일하는 분이 볼 때는 그냥 재밌게 보다가 박보영 연기 잘하네로 봤다가 쏟아지는 슬픔과 공감과 위로가 후반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화까지 이건 너무 완벽했다 라는 작품에서 이 작품을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진짜 같이 일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배가 이걸 너무 영업해서 저한테 그래서 저 이제 시작했거든요. 근데 선배가 그 소수자 서사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다뤘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지점도 엄청 궁금했었어요. 네, 그게 스포가 될 정도로 후반부에 맞아 여러 개가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주요 서사는 이제 그것도 눈물 나고 맞아요. 저도 다 봤어요. 되게 정치적 드라마예요. 어떻게 보면 노동권에 대한 얘기고. 근데 그 각본가 이강 선생님 그분에 대한 정보가 없대요. 그래요? 너무 미스테리인 거야. 그래서 더 재밌어지는데. 그래서 너무 궁금해졌어요. 네, 대본집도 좋습니다, 여러분. 네, 저 이렇게 해서 아주 길게 인생책 그리고 상반기 쓱
하지만 또 가볍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재밌게 짜봤고요. 저희는 이름은 없지만 트리오로 제가 그냥 부르는데 종종 이렇게 찾아뵐 예정이고요. 다양한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뭐 단순히 그냥 책 소개는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특히 저희 빨갛고 수다스럽기도 한 여러 이슈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무지개 컬러에 맞춰서 다양하게 앞으로 쌓여질 예정이니까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탐덕주에는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